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는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성대한 연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강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윤정 기자,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행진엔 차질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이곳 흥인지문 앞에서 불교계 연등 행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진은 조금 뒤인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 뒤로는 각양각색의 10만여 개의 연등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아쉽지만 양주에서 매년 옵니다. 매년. 네. 오늘 연등 행렬엔 5만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연등 행렬에 앞서 오후 4시 반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법회엔 일본과 태국 등 외국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고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습니다. 연등 행렬은 이곳 흥인지문에서 서울 종로 조계사 일대까지 약 3km, 2시간여 동안 진행됩니다. 교통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흥인지문부터 종각 사거리 구간은 내일 새벽 3시까지 전차로가 통제됩니다. 동국대 앞부터 흥인지문 구간은 저녁 8시 반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각, 안국 사거리에서 종각 구간은 자정까지 양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합니다. 내일 연등회 행사가 열리는 안국 사거리에서 종각 사거리 전차선도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통제되는데요. 오늘 밤사이 종로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하고 혼잡 상황에 따라선 1호선 종각역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통제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4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울 흥인지문 앞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주축으로 해병대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과 함께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 당선인 4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외칩니다. 시인의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수용하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연이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장외 압박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원 전부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야권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주도권을 쥐려는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반일 감정을 또다시 자극하며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입니다.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벽 6시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쓴 뒤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6시간 만에 또다시 정부 압박용 글을 올린 겁니다. 정부가 어제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명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 2019년 SNS에 죽창가를 올리며 반일 선봉에 섰던 조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독도를 방문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측과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야당의 감정적 대응이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사실 왜곡과 불필요한 선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처럼 정치권까지 가세한 라인 사태를 바라보는 네이버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이버를 밀어내려는 일본에 맞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인 동남아 진출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네이버 측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찾아 복잡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실제 네이버는 10조 원 규모의 라인 야후 지분을 AI 등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인은 태국, 대만 등에서도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상황.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가진 A홀딩스를 통해 라인 야후와 지중간 글로벌을 가지고 동남아 사업을 공략하고 있는데 지분이 약화될 경우 동남아 사업 지배력 또한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밝히기 힘든 경영적 판단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전으로 커지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견을 넘어서는 일본 사회나 정부의 압력에 의한 거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우리 정부에 어제 네이버 측이 3번이나 감사를 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라인 측은 오는 14일 내각 협상 진행 상황 등 대표가 직접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과 관련해 이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당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놓고 당 지도부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모습인데 여당에서 나올 법한 정책에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모든 세금 정책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난 8일 1주택 종부세 폐지 제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불합리한 조세제도 전체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전월세 가격 정상화 추진하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제도 언급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1가구 2주택이 있어야 한 집은 자기가 살고 한 집은 전월세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 폐지, 여기에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정부와의 차별화 일환으로 감세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 일각에서 그 틈을 파고들어 감세 범위의 확장을 시도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처분적 법률 확대 기조를 밝힌 만큼 논의 진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법인세 완화는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 감세 범위 확대 논의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1000기가바이트의 자료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간 자료가 유출됐는데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진 법원 전산망 해킹은 지난해 2월까지 최소 2년 동안 이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14GB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유출 자료의 0.5%인 4.7GB 용량의 문서 5,171개만 복구됐는데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것으로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병력진단서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99.5%에 해당하는 해킹 자료들은 어떤 자료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해킹이 지속된 데다 지난해 2월 사법부가 해킹을 알아채고도 신고 등 후속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서 복구가 어려워진 겁니다. 분석하려면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벌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들이 다 소실된 거예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유출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형사처벌할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해커 조직은 파일 저장을 위해 국내외 서버 8대를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업체 3곳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확인된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인 여성들이 붙잡혔습니다.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역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글입니다. 일본을 의미하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를 암시합니다. 일본인 여성들의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20대 일본인 여성 3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주는 지난해부터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일대 호텔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이어왔는데 여성들은 성매매를 대가로 건당 30에서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경찰 체포 당시 이들이 하루에 벌어들인 수입만 47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붙잡힌 여성들은 이달 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자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커졌다라는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은 여성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거물 분석 통해서 에이전시나 추가 공범 여부를 밝혀내서 있을 경우에는 추적 검거할 예정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얼마 전 형사를 사칭한 전화 한 통에 경찰이 민간인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는 일이 있었죠. 이 형사를 사칭한 남성이 13일 만에 검거됐는데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개인정보는 흥신소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받아 적습니다. 남성이 전화를 건 곳은 인근 지구대였습니다. 자신을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형사라며 이름까지 댄 남성은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30대 초중반 여성 7명의 주소지와 주민번호 등을 알아냈습니다. 원래는 안 해주게 돼 있는 거죠. 이름 아는 형사가 부탁을 하니까 간과한 거지. 범행 후 종적을 감췄던 남성이 13일 만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직 경찰관으로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건당 5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90년대 잠깐 있었는데 몇 년 수년 정도 돈 벌라고 한 거죠. 뭐. 생활비로 한 거지. 도주 과정에선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 사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2022년 수감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에게 공무원 신분 사칭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간인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지구대를 감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재소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내부입니다. 면적에 따라 4-5명에서 10명 넘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울 공간조차 부족한 수용 실태를 공개하며 여러 차례 과밀 수용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을 경험한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제곱미터 미만 공간에 수용된 1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수용 면적이 2제곱미터보다 협소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밀 수용된 기간별로 5만 원에서 250만 원씩,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 원입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제곱미터 미만 공간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청구만 받아들였고 최소 면적을 2.58제곱미터로 주장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8월 기준 117.2%에 달했는데 2019년 이후로 5년 연속 100%를 넘었고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간 법원에 접수된 과밀 수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은 190건이 넘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명문대 의대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부터 동료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까지 이번 한 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일들인데 모두 흉기를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흉기 범죄가 최근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이유와 막을 방법에 정은아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5살 의대생 최모 씨는 여러 차례 급소를 공격했고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50대 유튜버는 외모 비하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동료 유튜버를 재판 1시간 전 법원 앞에서 살해했습니다. 범행 동기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살해하는가 하면 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의 격분에 일면식도 없는 손님에게 난동을 부리기까지 최근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 지인이나 저희 가족들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흉기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나 우발적 범죄가 많이 보도되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사용한 흉기가 범죄에 이용된 사례는 2020년 8,500여 건에서 2022년엔 9,0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을 접하면서 죄의식도 약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분노를 푸는 방법? 범죄의 수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일종의 감염 효과 같은 건 있죠. 답습하는 거죠, 서로. 경찰은 피의자 검거보다 선제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올해 초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까지 신설했지만 흉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도 엄해야 될 뿐더러 또 일정 기간 약물 치료라든지 정신적, 심리적 분석을 통한 치료 이런 것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한 번 발생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흉기 범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통제 수위조차 넘어서진 않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240mm 방사포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한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방사포가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발사관 22개를 한 다발로 묶은 240mm 방사포입니다. 북한은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한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60km 이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전방 부대에 200문가량 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에 수천 발까지 쏟아 부을 수 있는데 이번에 유도 기능까지 추가해 정밀한 타격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된 8발의 포탄이 전 목표를 명중시켰으며 북한이 성능 개발을 선전하면서 국방 경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건 향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당히 전술적 타격을 줄 수 있죠. 러시아를 향한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략 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 개발에 김정은의 참관 사실까지 공개한 건 김정은이 직접 검증한 제품임을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담겼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해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봄 대공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가 화염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가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공습을 퍼붓던 러시아군은 새벽 사이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сьогодні спробували розширити операції проти України.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또다시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Що там відбувається? Там розбило вулицю взагалі, стрільба. Там страшно, що робиться. Горить усе. Да. Там страшно, що робиться. Невозможно там перебувати.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안으로 1km 정도 진입했는데 최대 10km를 진격해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러시아가 침공 초기 점령했다 퇴각한 지역이고 주도인 하르키우시는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급파한 가운데 미국은 예견된 공격이라며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president signed another $400 million drawdown package for Ukraine. 백악관은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더 큰 규모의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선을 돌파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죠. 정부가 자료 49건을 제출했습니다. 주로 위원회 회의 자료와 인구 통계 그리고 언론 기사가 포함됐습니다. 의대생 측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 목록입니다.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 등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가 담겼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고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자료, 전문가 집단의 활동 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증원 관련 발언 묶음과 언론 기사도 포함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은 정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기사들, 정부 측이 언론에 배부한 보도 자료들, 또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라고 해서 또 냈어요. 새롭게 제출한 거는 2개 정도.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석 달째 이어지며 의료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 의사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사회정책부 배상윤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외국 의사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를 말하겠죠. 이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하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란 그 단서를 붙였는데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먼저 검토를 마치고 지난달 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주기적으로 또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네, 그렇다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도 진료를 하려면 국내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모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합격률은 예비 시험이 55%, 그리고 국가고시까지 모두 통과한 비율은 41%에 그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의대 졸업자의 합격률이 69%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와 헝가리 순입니다. 이번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시험 탈락자들에게도 대거 기회를 주게 된 셈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외국 의사들에게 수술 같은 모든 의료 행위들이 다 허용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 지도 하에 야간 당직 업무나 수술, 그리고 진료 보조 등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하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외국 의사들 투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이달 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끝이 나면 그 즉시 외국 의사의 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투입 계획이 없다라고 부연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대비 차원이라지만 의료계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 재앙이 될 것이란 이런 경황된 그런 반응인데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느냐? 저희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못 맡길 것 같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진료는 단지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환자와 소통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실력 검증 문제도 좀 우려가 되지만 지금 지적한 것처럼 언어 장벽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진료 역량을 따져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대면하는 일이 많은 업무의 경우에 해외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나 교포를 주로 채용하는 식인데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가 38개국, 159곳에 달하는데 역량을 검증해서 정해진 기간에 그리고 제한된 업무만 하게 하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번 제도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만 정부 설명대로 또 지금 당장 투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산에 나무를 심듯이 바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초와 해조류를 심는 겁니다. 이러한 바다숲을 만든 결과가 어땠을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울산 앞바다 속 모습입니다. 바위마다 부착 생물 하나 없습니다. 해초가 많을 때에는 앞에서도 고기가 다양한 어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초가 없다 보니까 고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3년 뒤 같은 해역의 모습입니다. 해조류가 넘실거리는 바다 숲으로 변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씨앗을 심은 결과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런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 245개 317제곱킬로미터 해역에 해조류와 해초를 심었는데 그 결과 동서, 남해 모두 사막화 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초와 해조류가 서식하는 지대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치어들이 성장하는 곳으로 연안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나무보다 5배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숲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337톤의 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작년까지 조성한 바다숲을 통해서 연간 10.7만 톤의 탄소를 흡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ESG 일환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수온에 강한 아열대성 해초와 해조류
이식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기장과 에너지가 방출돼 지구 자기장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전파 교란 등의 위험이 있어 각국은 비상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환적인 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Just look at it. The whole sky is literally on fire with aurora. Look. 유럽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오로라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21년 만에 가장 센 태양 폭풍의 결과입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뿜는 물질들이 우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태양풍이라 하는데 이 태양풍이 초속 750km가 넘으면 태양 폭풍이 됩니다. 태양풍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 빛을 내면서 오로라가 생깁니다. They are plasma blobs that are flying toward the Earth that are going to get into our atmosphere and they are going to charge our atmosphere and they may charge our power line. 각국은 비상입니다. 미 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지자기 폭풍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태양 폭풍의 충격파로 지구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실제 태양 표면 플레어의 경우 핵무기 100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The power industry, the communications industry, the GPS industry, the satellite industry, they're all paying attention and working on the back end. But it could impact everyday appliances. Recommends turning off the breaker to those appliances rather than unplugging them. 전문가들은 오는 12일까지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정전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에 있는 한 철교 위에서 여객 열차가 철로에 멈춰있던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열차의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열차 앞부분 덮개가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열차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소방관의 부축을 받은 승객들이 선로로 걸어 나옵니다. 중상을 입은 승객들은 들것 위에 누워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철교 위에서 정차해 있던 자재 운반 차량과 여객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Se utilizaron 90 ambulancias en el lugar, se trasladaron y atendieron 90 pasajeros, de los cuales 30 fueron derivados con código rojo. 철교의 펜스 덕에 다행히 열차가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100여 명의 승객이 다쳤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이 사고 수습에 나선 가운데 여객 열차의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통신 장애까지 겹친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2년과 2013년도에도 대형 열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현대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총선 반성문 쏟아낸 정영환입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 반성문을 쏟아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희가 이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일주일 전쯤에 이 총선을 지휘하던 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정영환 전 위원장과 2시간가량 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님과의 일정은 조율하고 있고. 예, 하지만 사실은 이미 만남을 가졌고 사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을 띄웠던 겁니다. 예, 혹시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이 정 전 위원장은 이 공천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이른바 이 시스템 공천이나 이 국민 추천제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고요. 이
당과의 소통 부족도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 중진 의원 지역구 재배치 문제는 이 큰 틀에서 당과 공유가 됐기 때문에 함께 전략을 짜긴 했지만 이 서병수, 조혜진 의원 등의 경우에는 이 바뀌는 지역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없이 발표부터 했던 부분도 거론했다고 합니다. 네. 내 탓 공방이 아니라 건설적인 반성이라면 차기 총선에 도움이 되겠어요? 예, 정 전 위원장은 이 총선 참패 원인을 담아서 23대 총선을 위한 제안서도 TF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정 전 위원장의 지적이 이 시스템 공천 등을 강조하면서 총선 전반을 지휘했던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꼭 이겨야 할 곳.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근데 혹시 TF팀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미 만난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TF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오는 17일 당시 공관위원 10명 전원에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이 일부 위원은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 심층 면접 등 이 모든 게 끝난 이후에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모든 내용이 담긴 백서 작업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다음 달 중순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훈 TF 단장은 어제 전당대회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직전에 선거 참패 이유와 이 개선 방안을 담은 백서가 나오면 결국 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어서 이른바 이 한동훈 불출마 종용 시점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조 단장은 특정인 적용용이 아닌 미래를 밝힐 백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총선 반성문 쏟아낸 정영환의 느낌표는 진흙탕으로 이끄는 흑서가 아니라 이 선거 승리 매뉴얼 백서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내 탓 공방에 따른 내부 분열, 이 정쟁만 부추기는 흑서 제작이 아니라 이번 선거 참패를 돌아보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다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보약을 만들어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돌아온 문의 남자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 왔습니까? 곧 돌아옵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에 12월 특별 사면된 김 전 지사는요. 이 지난해 8월에 영국 유학을 떠났는데 오는 19일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귀국 후 나흘 뒤에 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추도식에만 참석을 하려고 잠깐 오는 건가요? 예, 이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인사에게 일정을 물어봤는데요. 이 김 전 지사는 영국 방문 교수로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달에 다시 출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추도식을 빼고는 별도의 이 공개된 일정은 없다면서 개인 일정 위주로 소화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정치권의 관심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고 이 게다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데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1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 대권 동력이 돼줄 친명계 초선 당선인도 40명 가량 배출하면서 이 당내 그립이 한층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 게다가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이 12석을 배출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조 대표는 2심까지 유죄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행보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사면은 받았습니다만 복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복권이 돼야 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벌써부터 오는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을 거론하면서 이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김 전 지사는 언제까지 영국에 체류하게 됩니까? 예, 김 전 지사가 지난해 8월에 1년 일정으로 출국길에 올랐는데요. 이 귀국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야권 내 이재명 대세론이 굳건히 형성돼 있는 데다 귀국해서 이 곧바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이 제한되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귀국 시점은 광복절과 이 크리스마스에 있을 대사면 분위기 등을 종합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돌아온 문의 남자 김경수의 느낌표는 영구 귀국은 아직,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복권이 되거나 아니면 이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이 친문 대표주자 윤곽이 가려질 텐데요. 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이 김 전 지사가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에서 활약하는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지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고발에 나선 겁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한 폭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작품.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자락이 꽃이나 옷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 불에 탄 비닐봉지입니다. 영국 출신 작가 맨디 바커는 해안가에 버려진 비닐봉지와 축구공,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촬영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을 14년간 이어왔습니다. Every time I collect plastic from beaches, I always find 2 or 3 footballs. The east coast of Korea since my visits, since I've been here. 이국의 절경을 포착한 듯한 항공사진. 독일 작가 톰에게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남긴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고발합니다. 대규모 개발 현장과 산을 깎아 만든 농지의 모습은 높은 곳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How we interfere in nature and maybe also how much we disconnected from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and that we all need to find a way back. 에너지 회사의 석탄 채굴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기후운동가의 활동을 담은 사진에선 목격자이자 증언자로서 시대의 단면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결기가 읽힙니다.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한국을 찾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개막 이후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질주했던 한화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오늘도 만원 관중 앞에서 키움에 완패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하나 신인 황준서, 첫 타자 이용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황준서는 2회 만루 상황도 실점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3회 두 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키움은 고영우의 적시타와 이원석의 내야 안타로 앞서 나갑니다. 황준서는 결국 4이닝만 던지고 물러났습니다. 6회 김혜성의 적시타로 점수를 벌린 키움은 8회 이용규의 홈런까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이용규의 939일 만의 홈런이고 역대 14번째로 2100안타 고지를 밟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키움은 고영우와 김희집의 적시타를 묶어 8회에만 4점을 더 뽑았습니다. 고영우는 3안타 3타점으로 키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한화 타선은 키움 선발 헤이수스를 전혀 공략하지 못했고 9회 안치홍이 솔로포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맞대결에선 한화가 극적인 연장 끝내기 홈런으로 웃었지만 오늘은 1대7 완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한화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합니다. 개막 후 10경기를 8승 2패,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8골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터지지 않는 타선에 류현진, 문동주 등 선발진도 불안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로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으로도 80mm 이상의 큰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으로도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그치며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맑아지지만 황사가 유입되며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제주는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 책상에는 이 명패가 세워져 있습니다.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인 내가 지겠다는 의미죠. 이걸 본딴 명패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도 있습니다. 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 때도 이 명패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무한 책임을 강조했죠. 책임 있는 결단은 많은 이들의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이 순서가 생략된다면 결단이 아닌 독단일 뿐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무실에서 사람을 설득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 사태부터 야당과 협의가 필요한 특검과 민생 정책까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집무실에 놓인 명패에 답이 있어 보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